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단원에는 건축물의 대지, 공개, 공지, 도로, 건축선 이런 것과 같은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대지가 필요하고 그 대지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안전한 건축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닌 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우기 시에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옹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할 것. 옹벽에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만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조경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그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원칙보다 예외가 중요하죠. 이러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10가지 경우입니다. 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녹지지역은 천지가 녹지니까 별도로 또 조경 등을 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아주 소규모의 공장이기 때문에 생산시설 하기도 바쁜데 녹지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이것도 이제 소규모 공장이어서 조경이 필요 없다. 또 산업단지의 공장,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조경이 필요하다면 단지 내에 적당한 공간에 조경을 설치하겠죠. 각각의 공장들은 별도의 조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심어봤자 다 죽으니까 필요 없고요. 축사도 필요 없고요. 또 가설 건축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 이런 곳에서는 조경이 필요 없는데 다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을 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미관 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등등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옥상 조경 이 부분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렇게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이 3분의 2까지 조경 면적을 끌어다가 밑에 이제 정식 조경 공간, 해야 되는 조경 공간에 끌어다 쓸 수 있는데 다만 전체 조경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산정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지인데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지예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특정한 어떤 건축물에는 설치를 하게 해서 미관들을 챙긴다 이거죠. 쉴 수 있게 하고 또 미관도 챙기게 하고요. 그런 목적으로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대상 지역과 이런 대상 건축물에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을 보면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그리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이런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제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대상 지역과 이런 대상 건축물이 만날 때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어떤 건축물이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일준이가 상준이도 데리고 이제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거니까요. 공개공지로 가서 뭐 담배를 피든 뭐 하여튼 일준이가 상준도 데리고 갔다. 공개공지로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공개공지가 확보를 해야 되냐면 문종판 숙업일 때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거 문종판 운숙업 많이 들어봤죠? 이 다중이용 건축물 조건이 문종판 우운숙종, 문종을 팔고 우운숙종이었잖아요. 거기서 이 종 대신에 업이 들어간 겁니다. 문종판 운숙업. 자, 어떤 게 있냐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일 때 그때 공개공지를 확보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뭐 트럭 왔다 갔다 하고 배추 껍질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한데, 혹은 뭐 생선들 유통하는 곳이잖아요. 비린내 나고 하는데 거기에 뭐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대중이 이렇게 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생각해보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 여객을 위한 그런 휴식 공간을 위해서 여객용 시설만 해당되지, 무슨 뭐 화물 운수시설, 그런 것들은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에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에요. 근데 일반 주거 대신에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쓰면 틀린 거고요. 상업지역이니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다 해당됩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공지의 확보 면적은 어떻게 하느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건축 면적 아니고요. 뭐 연면적 그런 거 아니고 대지 면적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고요. 이 공개공지를 확보할 때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등을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규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에는 건폐율은 없고요. 건축물의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건축물의 용적률은 1.2배 이하, 그러니까 120%까지 용적률을 늘려준다는 거고요. 높이 제한은 1.2배 이하, 그러니까 높이도 120%까지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면적을 대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실제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것들을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개공지에서도 그냥 뭐 대중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업용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판촉이나 문화 행사를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1년 360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나 팔촉 활동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공개 공지 면적으로 확보해놓은, 그리고 뭐 조각상 같은 거 있고 한 그런 대중을 위한 공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서 보면은 세일 기간 중에 판촉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판촉 활동이라기보다도 판매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공개 공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 공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도로 또는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예정 도로도 도로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m 이상인 것도 도로로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 이 4m가 안 되어도 막다른 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곳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는 2m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깨 넓이가 1m라고 볼 때 두 사람이 이렇게 겹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도로라고 하고요. 또 그 막다른 도로가 10m에서 35m까지 되면은
차 한 대 정도 이렇게 주차해 놓을 수 있고 사람이 한 명 또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3m 이상 도로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막다른 골목이 35m 이상이다. 자, 이 경우에는 한 6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 2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2명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혹은 소방차도 근접을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도로를 이제 도로로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런 경우 뭐 해외에 있거나 오랫동안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아닌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집을 짓는 대지와 이 도로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이거를 접도의무라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듯이 도로 너비 자체는 4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야 도로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한 4m 이상 되는 도로에 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걸 말하잖아요. 이 고속도로에는 아무리 대지가 2m가 아니라 4m, 100m를 접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이게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또 이제 예외적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괜찮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공지를 통해서, 그 공원을 통해서, 유원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밭 가운데, 과수원 가운데 이렇게 설치할 때 2m 이상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이것은 허용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강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 규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면 꽤 큰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만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차량도 빈번하게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장인 경우에는 좀 더 큰 규모를 요구하죠.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선의 개념인데요.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전에 했던 전 파트의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선의 개념은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경계선을 말해요. 이 역할은 뭐냐면 건축물이 도로에 침범하는, 그래서 여기 침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도로의 넓이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냐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지가 있으면, 어떤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이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원칙은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예외에서 나오는데요. 자, 예외가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또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건축선이 후퇴해서, 그러니까 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후퇴해서 건축선이 책정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건축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난 선, 자, 이거를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이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 넓이가 2m인 거예요. 이 4m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4m를
도로의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실제로 넓히기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4m를 확보하려면은 각각 2m씩 물러나면 되겠죠. 후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4m가 되는 선에서 요 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건축은 여기 면적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요 경우와는 반대로 이 한쪽 편이 이 경사지,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하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리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는 또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4m를 물러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도로의 너비가 이제 4m까지 확보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로의 반대쪽 경사지, 하천, 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상거리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소유 너비라는 게 뭐죠? 이 4m잖아요. 여기 선에서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후퇴한 이 면적은 이제 대지 면적에서 또 제외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정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지정 건축선은 이 도시 지역에서만 해당되는데요.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건축물이나 위치 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도로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너 물러나라. 건축선을 이렇게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건축선은 여기였겠죠? 이렇게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데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되면은 이 대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위의 경우와 다른 것은 위에는 이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도 이 도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m가 필요했기에 그래서 그 도로가 재구시를 하는 범위만큼 내 땅을 내주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도로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 미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또 4m까지 내 땅을 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지 소유자의 그런 억울한 것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위에 거와는 달리 아까는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이 대지 면적에 이거를 포함시켜 줍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남은 공간에서 건축물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 갖고 용적률을 받는 게 요 부분만 이걸 제외하고 요 부분만 면적을 인정받아서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아서 용적률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게 좀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뭐 혜택일 것도 없지만요. 자, 그 다음에 그 도로의 모퉁이가 대지인 경우 이제 가각전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전 파트의 강의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여기서는 시험에 나온 부분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만 알아두세요. 양쪽 도로가 6m 이상이면 3m다. 이 3m로 결정된다. 양쪽 도로 중 하나가 6m 미만이면은 여기 이제 6m 미만인 경우에는 2m로 결정된다. 그것도 힘들면 이제 63 빌딩 63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이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속은 괜찮아요.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4고 5 나니까요. 4.5m. 이 화물 트럭 같은 게 이제 높이가 있고 최대 화물차의 문을 열었을 때 안전한 높이가 4.5m 정도로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